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 대비 첫 번째 과목인 청소년 상담과 실제, 이론과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아랫단 청소년 내담자에 관한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의의와 또 청소년 상담의 목적의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으로서 또 내담자로서의 청소년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1번 청소년 내담자는 낮은 상담 동기와 의뢰된 내담자가 많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내담자는 특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상담의 동기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상담 동기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동기가 없으면 상담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담에서 참 동기가 중요한데 상담 동기죠. 근데 그것이 좀 청소년 내담자는 낮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 특징이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의뢰되어 왔다. 그러니까 의뢰된 내담자. 우리가 뭐 보통 웃으면서 뭐 끌려온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뭐 저 역시도 학교에서 미래세대 진로 코칭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내담자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거의 뭐 한 80% 이상은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나 교사에 의해서 저에게 소개를 받고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뢰되어서 온 내담자이기 때문에 좀 자발성이 좀 떨어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러한 그 상담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동기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어떤 집중도랄까 그 상담에 대한 지구력이 부족해서 뭐 아주 이렇게 재미있거나 또 아주 또 뭐 액티베이트하거나 또 좀 신기한 것 뭐 이런 거 위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이 상담에 대해서 실증을 내거나 상담을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담 동기가 낮은 것 또는 의뢰되어서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내담자 특징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역시 상담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라 그럴까요?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도 좀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 교사, 상담 또 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이 성인들이죠. 이 성인들에 대한 이미지 속에 자기와 어떤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마음에 평소에 안 들었던 학교의 뭐 생활지도 교사 또는 담임 선생님 또는 뭐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 이러한 부분이 오버랩되어서 상담자에게도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바로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좀 이렇게 패션도 좀 젊은 패션을 좀 갖추려고 그러고 또 언어 사용도 청소년 그 또래에서 쓰이는 문화 언어를 막 사용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아이돌 스타라든가 또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드라마 청소년이 좋아하는 드라마라든가 또는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간간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좀 약간 시체말로 이게 좀 적절한 말이 아닌데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꼰대 냄새가 난다 이러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의 어떤 외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어쩌면 좀 더 참신하고 또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장이라든가 언어 사용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인지적 능력이 아직은 완숙하게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통찰적 자세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상담을 좀 재미있게 조금은 흥미가 있는 위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또는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부적응의 문제가 생기다든가,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다든가, 또 집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단순한 그 자체의 문제의 원인이 한 개 내지 두 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생활에 어떤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인의 외모 문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성격적인 어떤 소극성이랄까, 또는 학업 성적이랄까, 또는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집안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아이가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틀과 방법을 늘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번, 청소년 상담 문제에 의해서 청소년 문제를 좀 내적 문제와 외적인 또는 사회적 문제 행동이 크게 두 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내적 문제 행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내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행이나 행동장애 또는 반사회적 행동은 문제를 행동화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우리가 간주되고, 또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 또는 자살 또는 습식 장애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내적인 문제, 내적인 장애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내적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내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울의 문제라든가, 또는 청소년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와닿는데, 예를 들면 그 세 번째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청소년의 자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각을 하죠. 자살을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도해보는 그 단계까지 2단계로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불행하게도 자살에 이르는, 이러한 크게 나누어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살 문제도 우리가 청소년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담 호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청소년의 내적 행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행동, 예를 들면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또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그다음 청소년 가출, 또는 청소년의 어떤 일탈 행위, 비행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나 우리가 보통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사회적 문제 행동으로서 가장 큰 문제다. 또 그러한 것이 또 상담 내용으로 많이 의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가 청소년 가출이라고 해놓고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가출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어떤 가족 상황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탈출한다는 의미에서의 가출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독립심 내지는 어른들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어른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끊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다소 어쩌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교 문제라든가 또는 교우 문제,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가출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로버츠라고 하는 학자가 언급한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채팅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음란 어떤 사이트를 소개하고, 또 거기서도 음란 사이트를 또 본다든가, 또 중독이 되는 이러한 행동들이 또 청소년의 일탈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죠. 또 이것이 다 또 상담의 어떤 호소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2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되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청소년 컴퓨터와 관련된 일탈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주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2차 면접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를 공부하실 때에는 이런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일탈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어서 제3절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상담자의 자질은 꼭 뭐 청소년 상담사라고 해서 별게 더 있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 분명히 그러한 자질도 갖춰야 되고요. 또한 청소년 상담자로서 좀 더 특별하게 갖춰야 될 그런 특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상담자의 자질부터 먼저 살펴보면 11페이지 가운데 상담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적 자질과 또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 인간성, 뭐 이런 거, 덕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담자 자신의 어떤 개방적 자세와 수용적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을 할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 요소까지, 또는 우리가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현상학적인 장애라 그러죠. 내담자가 겪는 어떤 독특한 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태도를 갖춰야 되며, 또 상담자의 자기 인식이죠.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담 도중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뭐 역전이와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자기 인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인식해야 되고, 그다음 4번에 보면 상담자는 개방적이고 모범적이고 온정적이며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상담자는 늘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 있는 태도와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5번째, 상담자의 자기 노출 또는 뭐 자기 개방 또는 자기 진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상담자의 자기 개방에 대한 용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6번, 상담자는 현실적인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 자, 우리가 보통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일치성, 진실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로 현실적인 포부 수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현실적인 포부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내담자가 희망하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수준 자체가 내담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하 내동을 해서 이상적인 것으로만 상담이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실적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좀 유머도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는 상담 동기가 낮고 또 의뢰된 내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상담에 몰입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상담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담하는 경우에 집단뿐만 아니라 1대1 상담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상담자의 어떤 유무수를 한 어떤 재치와 위트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담자가 다 갖춰야 될 자질이라면, 물론 뭐 청소년 상담을 하는 사람도 갖춰야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 상담자로서 추가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12페이지에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문가적 자질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 진학 또는 취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상담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진학 정보라든가 또는 직업 정보와 같은 진로 정보에 관련된 뭐 취업 정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청소년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래야만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어떤 특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적 자질입니다. 물론 인성적 자질이라는 게 일반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기도 하지만, 특히 청소년 상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상담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실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성적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역할, 이것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4절로 넘어가서 상담자의 윤리입니다. 자, 상담자의 윤리 역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러한 상담자의 윤리 중에서도 13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상담에서 우리가 보통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잘못이 뭐냐면 상담자가 마치 교사인 것처럼 또는 가르침을 주는 어떤 학교 선생님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라든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내담자에게 자꾸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하고 처치하고 지원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어떤 주관적 가치가 내담자에게 주입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행동은 별로 좋지 않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성적 선호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 선호라는 게 이게 성인데 우리가 성적 선호에 있어서 성선택권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동성 간의 사랑 또는 양성애자, 동성애자 또는 우리가 보통 뭐 호모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 정체성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청소년이 뭐 동성애자든 또는 양성애자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담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2차 면접 시험에도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청소년이 내담자가 찾아와서 어떤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상담자로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저하고 같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그 성적 선택 또는 선호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선입관을 갖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는 윤리 강령에 의해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은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고 또 어떤 상담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허락을 받고 사전 허락을 받고 노출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법적 권한이 있는 무슨 후견인이나 또는 부모 이러한 대리인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노출하는 부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또는 뭐 전염병이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밀 엄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다. 꼭 이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상담자의 직업 윤리는 비밀 보장이 우선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또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5줄로 가서 상담의 교요입니다. 자, 상담의 의.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전문적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상담자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칼 로저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이란 부적응 상태에 있는 내담자와 일치성을 갖춘, 다시 말해서 진실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자라는 사람들 둘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상담관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담은 예방과 처치와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처치,
트리트먼트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며, 또한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방적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도록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 간의 어떤 친구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청소년의 상담, 호소 문제에서는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의 목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소년 상담사 2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단어나 처음 듣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안다고 해서 또 시험 잘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법입니다.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기본 원리라든가 또는 기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의 기법이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기법 하나하나의 개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기본 원리 하면 여러 가지 상담의 유행에 따라서 또 상담 내용에 따라서 상담의 원리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 이 비스텍이라고 하는 분의 상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비스텍이라는 분. 자, 일단 여러분들 칠판에는 제가 그 학자 이름만 써놓고요.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스텍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의 원리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개별화의 원리. 제가 오늘 글씨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개별화라는 얘기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그 내담자 입장에서 네 입장이니까 그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라 하는 그러한 개별화의 원칙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이거 뭐냐면 상담은 매우 감정적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이 그냥 넋두리식이 아니라 의도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진술하는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의도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다음 두 번째, 통제된 정서에 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담자가 막 흥분하고 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얘기했을 때는 상담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서로 어떤 공감의 어떤 그런 수준을 서로 맞추면서 상담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통제된 말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흥분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상담자는 선택적이죠. 선택적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수용해주는 원리입니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어떤 비판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평가보다는 일단은 다 들어주고 받아주는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태도는 안 된다라는 비판적 태도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결정의 원리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내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의 원리, 이렇게 해서 이 비스텍이라는 분이 총 7가지에 대한 상담의 원리를 설명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담 기법까지 개념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상담의 개별적인 일부 측면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유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하는 개별적인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시간 내용을 모두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